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외국환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 이제 앞에 1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환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하는 이제 대략적인 이제 개념은 조금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환율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환율 제도는 우리나라의 그 경장 성장의 속도, 그리고 그 경제의 세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번의 그 환율 제도가 이제 변천을 거듭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정 환율 제도가 있었는데, 이 고정 환율 제도라는 것은 달러 대비 한국화의 가치를 서로 완전히 이제 고정시키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죠. 해방 이후에 해방 이즘에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1달러가 한국의 500원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US 달러의 가치가 변한다 하더라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항상 1달러는 500원이다. 이것이 변함없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정 환율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단일 변동 환율 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축통화에 연동이 되어서 같은 비율로 이제 등락이 되도록 되어 있는 환율 제도, 이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기축통화라는 것은 리딩 커런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세계 경제를 리딩하는, 기축하는 그러한 나라의 통화를 가지고 환율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축통화라고. 그러면 이제 세계 교역량의 약 25%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되니까, 미국이 결국은 세계 그 무역 환경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바로 기축통화는 바로 미국화 달러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기축통화인 그 US 달러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돈을 대비해가지고 그것의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US 달러가 만약에 가치가 US 0.5달러로 이렇게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한국 돈의 가치도 같이 250원으로 같이 떨어지도록,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묶어놓은 것, 그것을 바로 단일 변동 환율 제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달러에다가 우리나라 돈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제3의 통화와 달러하고의 그 가치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의 등락에 따라서 한국 돈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한 것, 그것이 바로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가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와 재패니스 엔, 이거 이 두 개의 변동폭에 따라서 한국 돈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된 것.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통화를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올라가게 되면 한국 돈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한국 돈도 같이 내려오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엔은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서로 이제 교차되는 방향이 이렇게 다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죠? 오른 것과 내린 것에 이런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바로 이 차이를 환산해서 한국 돈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한 것, 그것이 바로 복수통화 환율 제도가 되겠습니다. 바스켓 제도. 그 다음에 시장평균 환율 제도가 있다. 시장평균 환율 제도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상한폭을 결정해 놓고 환율을 결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US 달러가 1달러다. 그리고 코리안 원이 1,000원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자, 이것이 계속 한국 돈의 가치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환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1,500원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2,000원으로 떨어지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1달러를 매입을 할 때 한국 돈을 이제 더 많이 지출을 하게 되죠. 한국 돈이 더 많이 지출된다는 것은 결국은 한국화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수입 대금을 이제 결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1달러를 가지고 바로 1,000원이면 가능했었는데, 이것이 달러 가치가 내려가가지고 한국 돈의 가치가 내려가가지고 어떤 그 추심거리라든지 그럴 때 어느 일정한 기일이 지나서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현재 당시에서는 1,000원이면 됐는데 그 약정된 기일이 오게 되면 바로 2,000원으로 달러를 1달러를 매입을 하게 되면 거래되는 그 회사로서는 엄청난 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겠죠. 이것은 바로 굉장한 그 환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그 상한폭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0원으로 한국 돈의 가치가 2,000원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은 떨어지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것이 시장 평균 환율 제도라 그러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칭 말하는 이제 IMF 사태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IMF 시대를 이제 거치게 되면서 새로 이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자유변동 환율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자유변동 환율 제도라는 것은 시장의 그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환율이 이제 결정되도록 완전히 시장의 그 판단이 이제 맡기게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폭락하던 올라가던 그것은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자국의 은행이 개입을 하는 것을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국의 은행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그 한국은행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를 일정 부분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매도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환율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자유변동 환율제도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시장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놓은 것, 그것이 바로 자유변동 환율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거래는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환거래 구조는 외국한 은행 간 매입률 그리고 외국한 은행 대 고객 매매율로 이렇게 기준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끼리, 외국환 은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외국환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업이 허락되어 있는 그러한 은행을 바로 이제 그 외국환 은행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제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 대금을 이제 결제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은행과 은행끼리 서로 달러를 주고받으면서 매입과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 은행과 은행끼리 서로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중개기관을 이렇게 거치게 되죠. 이렇게 중개기관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외국한 은행들이 이제 공동으로 그 투자해서 이제 설립된 중개회사가 있죠. 뭐 서울 외국한 거래소라든지 또는 한국 금융중개라든지 이런 거 한국 이제 증권중개 이런 그 중개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중개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뭐 외환은행에서 뭐 1달러를 뭐 1,000원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는 이제 고시를 하게 되죠. 바로 그걸 코어팅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매입을 하겠다 또는 매도를 하겠다 그런 것을 이제 고시를 하게 되면 또 국민은행도 역시 그것을 이제 매입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러면은 외환은행에서 만약에 국민은행이 1달러를 그죠? 1달러를 만약에 1,000원에 샀다,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다음에 국민은행은 그 매입한 달러를 다시 대고객, 그러니까 뭐 수출입 자금을 결제한다든지, 이제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은행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과 이제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그 매매 기준율,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1불에 사가지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1불당 어때요? 1,100원에다가 이렇게 고객들에게 달러를 매도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요 차액인 그 100원의 요 차익이 생기게 되죠. 바로 이제 요것이 이제 환거래에서 생기는 국민은행의 그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러라는 것은, 환율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등락을 거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000원에 샀는데 이것이 달러 가치가 내려가가지고 환율이 하락돼가지고 이것이 900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국민으로서는 결국 또 100원을 또 손해를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고객 매매일이 하루에도 그죠? 엄청나게 많이 근데 거래가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국민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러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은행과 은행끼리의 거래에서 또 그 차익을 노리는 그러한 매매가 이제 거듭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을 고객과의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손실과 수익을 가감하기 위해서 생기는 그러한 매매가 은행끼리 형성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은행과 은행끼리 또 환투기, 그죠?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또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그렇게 은행과 은행끼리 매입과 매도를 거듭하면서 생긴 그러한 기준율을 대고객에게 적용한 것, 이것이 바로 외국한 은행과 매입률이 되는 것이고 외국한 은행대 이제 고객 매매율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는 것은, 바로, 외국한 은행들끼리 이제 매입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행과 은행끼리 주고받는 이러한 이제, 그 매입률을 바로 이제 도매가라 그러죠. 반대로 이러한 것은, 소매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은행에서 이제 팔 때 살 때 해가지고 은행에서 고시되어 있는, 그런 전광판 같은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소매가 환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수지를 나타내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수지에는 이제 경상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수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종합수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상수지를 이제 구성하는 것은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그리고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를 이렇게 포함한 것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품수지라는 것은 국제 교역에 있어서 그 외국끼리의 그 수출입, 매매에 있어서 생기는 그러한 손실의 차이, 그리고 수익의 차이, 그런 것들을 수치화한 것을 바로 상품수지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그 자동차 회사가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그것이 대당 10,000불을 받아야 되는데, 수출할 때 이 10,000불을 못 받고 9,000불을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한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제값을 못 받고 이제 수출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자, 일본으로부터 어떤 부품이라든지 원자재를 이제 구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의 입장에 봤을 때 이쪽으로 지금 달러가 지금 유출될 것이죠. 그 여기서 이제 적자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적자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 적자를 수출에 의해서 만회를 해야 되는데, 결국 여기 어떻습니까? 수출에서도 역시 적자가 생긴 것이죠. 제값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품 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수출을 하였는데, 어떤 이익을 남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3,000불에다가 미국에 자동차 수출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즉 돈을 떼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일정 부분에 그래서 수입을 해와서 생긴 그 달러 부분이 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럼 이것도 역시 상품 수지가 이제 적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서비스 수지가 있다. 서비스 수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서비스에 생기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그 관광, 그죠?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나가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여한이 밖으로 이제 유출되게 되니까 그것도 역시 적자를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연수를 나간다든지 해외 연수를 나갈 때, 그때 역시도 이제 자본이 이제 유출되게 되니까 그러한 거래, 즉 외국 관광객의 입국과 출국이 반복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차이, 그런 것을 수치화시킨 것, 그것이 바로 서비스 수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 수지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이제 같은 개념으로서 수입과 수출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거기서 생기는 그 소득의 차이, 그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소득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이전 수지라는 것은 장부를 이월을 할 때, 그 앞에 회계연도 거를 뒤로 이월을 할 때, 이때 가산되지 않은 그 요소를 다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것, 바로 이제 이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상 이전 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합해가지고 이제 경상 수지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그 자본 수지에는 투자 수지와 자본 이전 수지가 있게 되는데, 투자 수지라는 것은 해외의 어떤 건설 공사라든지 어떤 그 유전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광고를 개발할 때 한국 정부라든지 또는 이제 한국의 금융기관 또는 기타 기관들 예를 들면 뭐 연금공단이라든지 뭐 어떤 공사가 이렇게 해외에 그런 것을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그 손실과 수익의 차이 그것을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투자 수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 이전 수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민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민을 가게 되면 이제 해외 그 이주 경비를 결국은 이제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자본이 이제 이전될 때 생기는 그러한 수치 그리고 이제 또 거꾸로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이민을 올 경우에 그 차액 그것을 바로 수치화시킨 것 이것이 바로 자본이전 수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상수지 그러면 이제 국가 간의 거래에서 즉 이런 그 투자 수지라든지 이제 자본이전 수지를 빼고 순수한 그 상품의 매매에서 생기는 이익 그리고 이제 물물 교환에서 생기는 그런 차액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일정 기간 동안에 수출과 수입에서 생기게 되는 그 돈의 차이를 나타낸 것.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이 바로 경상수지가 되는 것이고, 바로 경상수지가 나쁘다 하는 것은 결국은 적자가 났다는 것이고, 수지가 좋다는 것은 돈을 벌어들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당발환과 타발환이 있는데 이것은 순환 앞에 배웠던 그 순환과 역환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당발환과 타발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쪽에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저쪽의 은행으로 수입 자금을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TT로 전송을 한다. 그죠? 전송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됨으로써 이 은행의 그 업무는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행을 당발은행이라고 당발. 그 다음에 우리 추신 같은 거, DP라든지 DA 같은 경우, 또는 뭐 유전 CRC 같은 것을 예를 들게 되면 결국은 이쪽 은행에서 추심이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그 환의 시작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타발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그러한 한 거래가 이쪽에서 지급을 하게 됨으로써 종료가 될 때 바로 그것을 타발은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당발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타발은 추심을 거쳐서 두 번의 그런 거래가 두 번의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발한 타발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전신한 매매율 되는데 전신한 매매율은 다른 대고객 매매율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매매를 말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은행과 은행 간의 그 매입률을 바로 이제 소매가로 환산한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전신한 매매율이 되는데 지급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추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신용적 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는 뭐 유전스 거래를 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발행되는 그 어음에 따라서 일람 출급을 환음을 매입할 때는 또 그 율을 적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한부 어음 유전스 RC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매입할 때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율을 또 정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정하게 되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신한 매매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리버 금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런던 그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그러한 금리를 말하게 되는데 한국에 그 국민은행하고 뉴욕은행이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해보면 국민은행이 뉴욕에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이제 빌리기로 이렇게 약정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빌리는 돈의 금리가
금리나 또는 이자율이 0.5%로 0.5%의 금리로서 뉴욕은행에서 차입을 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뉴욕은행이 국민은행에 제공하는 그 금리, 그것을 바로 리보 금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국민은행은 뉴욕은행에 차입한 그 금액을 바로 한국 자국의 그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대고객의 그 매매일의 기준일을 적용해서 사거나 팔거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은 0.6%의 금리로 갖고 와서 이것을 고객에게 팔 때는 0.8%다. 0.8% 적용한다. 그러면 결국은 플러스 0.3%의 이득을 취하게 되겠죠. 바로 이제 이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이 0.3%는 어떻죠? 이제 매입률과 매도율에서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또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런던 외환시장에서 외국한 그 은행끼리 거래되는 금리, 그것이 바로 리보 금리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기타 환율은 크로스 환율, 재정 환율, 그다음에 기준 환율, 그리고 장부 가격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크로스 환율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달러에다가 자국화를 이제 비교해가지고 환율을 이제 고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대부분의 국가가 여기에 다 이제 해당이 되죠. 그런데 또 예를 들면 여기 책에 있다시피 1달러당 일본엔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일본을 자국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기준율을 바로 이제 US 달러에다가 맞추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거 이제 기준 환율이죠. 고정 환율이 돼가지고 이것은 이제 fixed currency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또 이 달러에 따라서 변동폭이 결정되죠. 그러면 이것은 가변 환율, 그래서 variable 또는 고시통화다, 피고시통화다. 그래서 quoted currency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크로스 환율이라는 것은 바로 달러가 대입되지 않은 제3의 통화끼리의 가치를 비교한 것, 그것을 어떤 요율로 나타내서 환율로 표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정 환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도이치마르크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그죠? 이쪽에 지금 기준 통화를 지금 달러로 잡지 않고, 그죠? 다른 제3국의 통화를 갖다가 이제 기준을 삼아서 두 통화 간의 환율을 이제 고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로스 환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환율이다. 그래서 arbitrage rate라 그러는데, 자, 이런 것은 특정 통화와 한 외국 통화 간의 환율을 기준 환율을 정하고, 여기서 이제 특정 통화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US 달러당 코리안 원을 이렇게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환율을 정하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 기준 환율을 말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기준 환율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 기준이 된 외국 통화와 다른 통화 간의 환율에 대해서 환율이 산출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재정 환율이라고 한다. 그럼 예를 들면은 요렇게 한번 봅시다. 이것을 지금 이제 기준 환율을 보았을 때 여기에 가변되는 환율은 바로 코리안 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에 또 이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또 유로화를 이제 비교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바로 이제 유로화와 한국원의 기준 환율은 달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유로화 1유로화는 한국 돈으로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것을 또 코리안 원이나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크로스 환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재정 환율이라는 것은 바로 크로스 환율은 이제 달러가 제외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이 안 되겠죠. 여기서 지금 재정 환율이라는 것은 바로 달러를 기준 환율로 두고 제3의 통화 두 개끼리 서로 비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정 환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 환율에서 서로 가치를 비교해서 그 환율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US 달러가, 1 US 달러는 현재 1,200원이고 1 유로는 1 US 달러는 유로,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서로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그 한국 돈과 이렇게 유로머니하고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나누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산출되겠죠. 그래서 1달러 1,200원 나누기 1달러당 1.025 유로를 하게 되면 바로 교재에 있다시피 1170.73에 이런 환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달러는 바로 유로로 1.025다. 그런데 한국 돈으로 비교해 보면 1유로는 바로 1170.735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요즘에 이제 그 환율에 우리 환차손이 이제 많이 발생할 때는 만약에 이제 수출자나 수입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언제 내가 돈을 환전할 것이냐, 그죠?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꿀 때 이런 것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1달러당 유로가 강세이다. 유로가 강세라는 것은 바로 작은 유로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이렇다, 그죠? 1유로다. 그러면 유로를 적게 지불하고 달러를 많이 살 수 있겠죠. 근데 한국 돈이 이 달러보다는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그죠? 유로를 가지고 달러를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한국 돈을 적게 부담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래서 어떤 그 환차익 또는 환차손 그런 것들을 방어하고 그리고 커버하기 위한 그런 유용한 수단으로서 바로 이 재정 환율을 요즘은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의를 내려보면 환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두 개의 통화 중에서 과대평가된 통화를 매도하고, 여기서 이제 과대평가됐다는 것은 바로 강세를 말하는 거죠. 실제 화폐 가치보다 올라간 것,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또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매도하게 되는 그런 시점을 잡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시점이 바로 이제 과대평가되었다라고 평가되었을 때 그것을 매도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자산을 매입한다. 과소평가됐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일정한 시점이 되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달러가 현재는 내려갔는데, 그죠? 이렇게 1 US 달러가 만약에 1,000원인데, 이것이 올라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달러를 살 때 1,500원이나 이렇게 지불을 하고 1달러를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1달러가 지금 많이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과소평가된 것이죠. 그러면 과소평가된 것은 결국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미리 매입을 해놨다가 이것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이것을 팔아버리면 더 많은 한국 돈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그 환차익, 그리고 환차익을 이제 극대화시키고, 그다음에 환차손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재정 환율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장부 가격이 있는데, 장부 가격은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장부 가격은 book value죠. 말 그대로 장부상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수출을 해가지고 외화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만 불이 들어왔다. 10만 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원화로 다시 환산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자기 계정에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회계상에서 장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국 이제 원화로 이제 표기를 해야 되겠죠.
바로 보유하고 있는 그 외화, 그것을 장부 회계상의 편리를 위해서 원화로서 그 가치를 나타낸 것, 그것이 바로 장부 가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장부 가격은 결국은 그때 시점에 있어서 외환 가치를 한국 돈으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바로 은행에서 매입률과 매도율을 이제 결정할 때 그때 또 이제 고시되는 그러한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외환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외환 시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foreign exchange market이라는 것은 시장,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장소를 의미하게 된다. 우리가 주식 거래하는 증권거래소 이런 것처럼 이제 고정된 장소가 아니고 이제 가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 및 거래, 장외 거래와 장내 거래 이런 것을 다 통칭해서 어떤 외환이 서로 교환되는 그러한 장소를 이제 통칭해서, 그것이 그 수단이 전화로 이루어지는지 텔렉스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기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이 다 거래가 되면 그것을 통칭해서 외환시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외환시장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니까 다소 광범위한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환시장의 특징은 환율이 양방향으로 보셔야 한다. 앞 시간에 배웠던 바로 two-way quotation, 양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매입률과 매도율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살 때, 팔 때. 이래가지고 기준 통화인 달러를 쭉 내놓고, 그죠? 어떤 원화의 가치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바로 이것이 환율의 양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장외 시장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over the counter, 그죠? over the counter는 어떤 매장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카운터가 있고 여기 직원이 있게 되고, 그죠? 근데 고객과 상담을 하게 되나, 그죠? 근데 고객이 이 상담원에서 중개인이 바깥으로 나와서 거래를 하게 되니까 바로 이것을 장외 시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얼굴을 직접 대면에 거래하는 구체적인 장소, 물리적인 장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face-to-face 마켓이 아니고 통신수단을 사용해서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통신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서 매매가 가능한, 즉 장내가 아닌 장외에서 형성되는 그런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논스톱 마켓이다. 그래서 24시간 영업체계로, 왜냐하면 이제 시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지만 그 시차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또 영업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 마켓이다. 24시간 동안 가동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는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로 시장이 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유럽에 있는 어떤 시장을 이제 의미하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이제 금융거래의 표시통화 발행국가의 권역에서 벗어나서 매매가 형성되는 그러한 이제 외환시장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 돈을, 그죠? 만약에 한국 돈을 가지고 어떤 달러를 매입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한다면 결국은 이 한국 돈은 결국은 국내, 그죠? 한국 내에서 어떤 법적인 제재나 그다음에 어떤 거래 관행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한국을 벗어난 다른 나라 국가에서 이것이 거래가 된다면 바로 한국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게 되죠. 바로 이런 것을, 그렇게 형성된 시장, 그것을 유로 시장이라고 그러고 바로 이제 역외 시장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엔화 같은 것은 결국은 이제 엔화가 일본 내에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거래가 된다면은 그것이 유치된다든지 또는 유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홍콩에서 거래가 된다면은 그 나라의 어떤 주권이 미치는 곳을 벗어나게 되니까 자유롭게 이제 거래가 되겠죠. 바로 이런 것은 이제 유로 시장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보기가 나와 있어요. 홍콩은행에 예치된 엔화, 유럽은행에 예치된 달러와 미국은행에 예치된 파운드와, 시험에서 상당히 빈출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로 달러라는 것은 미국에 예치되어 있는 그러한 달러를 말한다. 그래서 미국의 권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 국가의 계정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달러, 그것을 바로 유로 달러라고, 이것도 시험에 한번 다 나왔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가 공식 통화가 아닌 유럽 국가는 결국은 유로화가 이제 공식 통화가 아니라는 것은 결국은 EU 연합의 회원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유로피언 유니언, 그죠? 이것은 이제 EU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유로머니, 또 유로 커런시를, 어떤 그 통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외환시장의 구조 및 환율을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 은행 간 시장의 특성은 바로 금융결제원, 한국의 정부기관인 금융결제원의 그 자금 중개실에서 각 은행의 외환 거래를 이제 중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행과 은행끼리의 시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거래는 바로 반드시 US 달러와 그 원화를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다른 외국 통화는 여기에 개입이 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행 간 시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국내 그 외국한 은행끼리의 거래,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바로 이제 금융 결제를 벗어나서 은행과 은행끼리 어떤 거래 행위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 은행에서 공동출자한 그 어떤 중개기관에서 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서울 외국한 중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자금 중개. 마치 뭐 이것은 그 주식의 증권거래소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고객 시장의 환율을 이제 어떻게 고시를 하느냐. 각 외국한 은행은 은행 간 시장에서 형성된 환율, 즉 도매 환율,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러한 도매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일정 정도 더하거나 빼거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고객 매매율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차익을 바로 은행의 수익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는 US 달러를 제외한 기타 통화는 재정 환율을 산출해 대고객 기준 환율로 한다. 그랬어요.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우리나라는 US 달러 대 코리안 원으로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고객이 달러를 사러 온 게 아니고, 어떤 유로화를 사러 온다든지, 또는 이제 파운드화를 내가 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죠? 기준 환율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까 배우셨던, 그런 그 재정 환율을, 재정 환율을 이제 산출해가지고, 그 대고객 환율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서로, 연동된 것을 이제, 계산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고객 환율이라는 것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물론 여기에 이렇게 고시하는 것. 팔 때와 살 때를 이렇게 이제 고시하는 것은, 어떤 이제 표준된 그러한, 것을 각 은행에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은행에서는, 더 싸게 팔 수 있고, 또 어떤 은행에서는, 더 싸게 이제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치를 더 받고 달러를 매도할 수도 있고, 고객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좀 덜 주고 달러를 매입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그 주 거래 고객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객이 와가지고 아주 그 고액의 단위로 이렇게 거래를 할 때, 그때 이제, 속칭 말하는 이제 디스카운트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팔 때, 살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살 때는, 은행에서, 고객이 이제 달러를 사게 된다.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이다. 그 다음에 팔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또 고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차익을, 주거래 고객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액을 이제 거래할 때는 이것을 벗어나서 일정한 폭을 조금 더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바로 각 은행의 재량에 이제 맡겨져 있는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죄송합니다. 그 IMF 그 이후에는 바로 자유변동 그 환율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고시된 환율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환율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 개괄적으로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선물한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